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간략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사랑 공동체 교회 이종락 목사입니다. 베이비박스를 통해서 위험한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를 하고 그 아이들이 엄마가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베이비박스를 시작하시게 된 계기나 배경이 있을까요? 베이비박스를 시작하게 된 동기는 그 어떤 아이가 2007년에 대문 앞에 생선박스에 새벽 3시 20분쯤 생선박스에 장애로 태어난 아이고, 그리고 저체온이 왔어요. 갖다 놓은 지 오래돼가지고 2007년 아마 4월 달일 거예요. 이제 그 아이를 품에 안으면서 굉장히 그 위압감을 느꼈어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 아이들이 대문 앞에 사체로 발견되기 쉽겠구나. 이 일을 어떡하나. 이제 고민 끝에 이 베이비박스가 된 거예요. 요 밑에 가면 마트 옆에 공중전화 박스, 담벼락 밑에 자꾸 아이들을 갖다 놔. 소문났구나. 네, 소문이 난 거야. 거의 한 2000년대쯤에 네. 이런 일들이 그래. 벌어졌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아이들은 이제 들어오잖아요. 이 아이들을 안전하게 살리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나. 자칫 잘못하면 대문 앞에 사체가 발견되기 쉽겠는데, 왜냐하면 이 박스를 열 때에 그 고양이가 후다닥 거리면서 갔거든. 그 이제 이미 고양이 발톱 자국이 있었어요. 그 박스에. 3시 20분 동안 아이를 데려가지 않으니까 교회 간판 전화를 보고 그 아빠가 전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건 참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내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이거 자칫 잘못하면 교회 앞에 어린아이가 잘못된 어린아이가 이게 있을 수 있다. 그렇게 했더니 그 작은 방을 하나 만들어. 그래서 그 아내가 답이 거기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고민 하다가 2008년에 체코에서 베이비박스를 만들어서 아이들을 보호한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어요. 그걸 통해서 용기를 얻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친구하고 일을 만들었어요. 이게 1호야, 1호. 얘가 1호군요. 네. 중국 가게에 가서 작은 냉장고를 이렇게 개조해가지고 따뜻하게 온열을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나. 이런 연구를 하다가 안 돼서 그 세계 여러 나라의 베이비박스가 그때 17개국에 있었는데, 네. 그 이제 봉사원은 이제 컴퓨터를 잘하는 봉사 오는 사람들한테 좀 정보 좀 빼달라고 이제 그랬더니 해줬어요. 그래서 양문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문을 열면 소리가 나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카메라가 여기에 달려야 되겠구나. 그리고 항상 이게 따뜻하게 그 보존이 돼야 되겠구나. 일단 설치를 해서 벽을 뚫어서 설치를 이제 했는데 안 들을 줄 알았죠. 누가 이렇게 갖다 있겠어. 그렇죠. 소리가 나서 내려갔는데 가까이 가니까 애기 우는 소리가 나. 밖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안아본 일이 있는데 베이비박스에서 아이를 안아본 게 처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긴장을 했어요. 2010년이요. 네. 몇 월이요? 3월. 이게 첫 아이가 들어온 거예요. 문을 열었는데 탯줄을 달고 작은 타월인데 얇은 타월인데 그거 옆에 덮어가지고 알몸으로 왔어. 아이고. 어이고 그 아이를 안았는데 정신이 없어요. 저기서 이 아이를 이제 베이비박스 꺼내가지고 이제 올라오는데 어떻게 올라오는지 기억이 안 나. 그 왔는데 여기 있는 봉사하는 분들과 같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우는지 몰라. 이 아이는 하나님이 살렸다. 그러면은 올해까지 총 몇 명의 아기가 이렇게 베이비박스에 남겨졌고 두고 간 부모를 확인한 거는 몇 명 정도가 되는지. 2146명의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를 받았죠. 2146명. 2100. 2146명이면은 불과 14년밖에 안 됐는데. 내가 또 이렇게 이야기할 것은 요거 베이비박스 안에 들어온 아이들은 하나도 잘못된 아이가 없어. 다 살았어요. 이번에 전수조사 할 때도 확인이 다 됐어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의 보호를 안전하게 받았죠. 참 이거는 정말 은혜입니다. 그러면은 혹시 부모가 아이를 두고 가는 이유가 궁금했거든요. 뭐 경제적인 이유가 될 수도 있고 말하신 것처럼 너무 어린 나이일 수도 있고 또는 범죄 피해자도 사실 임신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게 이제 가장 많은지. 여기는 보면 물론 강간도 있고 또 이제 이 호기심에 이렇게 만나서 임신한 줄도 모르고 있다가 이렇게 이제 데려온 아이도 있고 이게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 법, 제도, 행정, 복지가 이 아이들을 엄마와 아기를 보호하지 못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엄마들의 선택은
정말 가장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곳은 여기밖에 없어요. 자, 그렇죠. 만약에 이제 이 임신 사실을 알았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낙태가 불법이었었어요. 그렇죠. 낙태하면 불법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막 정말 이 어떤 나이가 이제 상담을 하는데 애기 아빠가 임신했다 그러니까 벌써 그때는 6개월 채터부 들어갔는데 그 아빠가 와서 배를 차버렸어. 고등학교 2학년인데 그 배를 찼는데 밤새도록 배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병원에는 이제 한 번 딱 갔다는 거야. 아이고. 이제 그 병원에 데려갔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병원이 아니고 조산소였어. 조산소. 아. 그게 이제 데리고 갔는데 그래도 아이가 안전하게 숨을 쉬고 맥박이 뛰고 있다니까 네. 그래서 조금만 있으라. 그럼 이제 6개월이니까 이거는 조산하면 네 몸도 비르고 애기도 잘못되니까 조금만 참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이가 데리고 왔는데 이런 그 경우가 있고요. 네. 또 10대 아이들은 불이익이 많잖아요. 이게 학교를 못 다니고 또 이제 외도로 태어난 아이들은 아예 출생 신고가 안 되죠. 그리고 건친상한이 있어요. 건친상한. 출생 신고가 아예 많게 있고 이혼하고 난 뒤에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도 출생 신고가 안 돼요. 그리고 외국 불법 노동자들의 아이들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의 국민으로 태어난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국민이거든. 우리나라 임산부가 미국 가서 출산하면 어떻게 돼요? 미국 국민이 네. 바로 미국 국민을 보호를 하거든. 근데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에 사는 우리나라 국민이 출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법이 보호를 못하고 있는 거야. 들어오는 아기들 평균 개월 수가 대략적으로 좀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천차만별? 여기는 그냥 태어나자마자 바로 와요. 한 시간 안 된 아이도 오고 바로 그냥 이렇게 공중 화장실에서 출산해가지고 하이를 하면서 이게 걸어 올라와 안고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보고 막 아이고 저거 어떻게 막 그러면서 회를 끌끌 차면서 따라와. 혹시 이 아이가 넘어지고 자빠질까봐 그 아이만 주고 타석 주저앉는 아이도 있고 거의 이 병원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그래도 3, 4일, 일주일 이렇게 이제 들어오는데 집에서 자연분만한 아이들은 바로 와요, 바로. 베이비박스를 두고 가는 부모 중에 이제 직접 상담하신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거의 아마 95%에서 97, 8% 상담을 해요. 네. 왜냐하면 상담을 해야만이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도 네. 그 엄마의 정보를 알 수 있는 근거가 좀 있어야 되거든. 이 아이의 그 미래에 나중에 엄마에 대해서 어떤 작은 이게 근거라도 좀 남겨야 되겠다. 좀 희망 같은 건 가지고. 그래서 엄마의 편지도 남기고 그 여기서는 엄마가 원하면 주민등록번호도 좀 남겨놓고 전화번호도 남겨놓고 하는 요 정도는 우리가 이렇게 보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노출은 안 됩니다. 그러면은 2015년에 베이비룸을 이제 시작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베이비 박스는 노출이 됐잖아요. 네. 밖에 노출이 돼 있고 나이 어린 엄마들은 와서 이게 열기를 꺼려 무서워해. 이거 소리도 나고 이런다니까. 그리고 이제 이 문 여는 자체가 굉장히 두렵다고 그래. 그래서 안전하게 보호하려면 처음에 생각했던 방을 만드는 게 훨씬 낫겠구나. 맞네요. 그렇게 해가지고 제일 처음에 생각했던 그 부분을 안옥하게 가면 거기는 노출 안 되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아기를 놓고 문 잠고 바로 도망가려는 심리적 그 압박이 있고 거기는 노출이 안 됐기 때문에 침대에 아이를 누워놓고 바로 안 나가요. 거기 보면 바로 나가지 않고 문까지 가다가 돌아와서 다시 앉는 엄마들이 몇 있었어. 안아보고. 그래서 이게 안전한 것이 이게 훨씬 낫구나. 그래서 바로 가는 기간이 이렇게 좀 느슨해지니까 상담도 잘 이루어지고 또 아이도 엄마도 안전하게 더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그러면서 상담이 잘 이루어지니까 엄마들이 다시 데려가는 그런 경우가 이제 많이 생기죠. 너무 다행이네요. 그래서 지금 반반이긴 한데 그래도 안전하게는 베이비룸이 더
훨씬 더 안전해요. 그러면은 혹시 아이들이 이렇게 오게 되면은 이 아이들을 막 2,000명 된 아이들을 다 키우실 순 없잖아요. 그럼 이제 보육원으로도 가는 걸로 알고 있고 입양도 되는 경우도 알고 있는데 혹시 친부모가 다시 이렇게 와서 입양이 된 데려와요. 아이들 이렇게 찾는 경우도 있나요? 입양이 된 아이들은 이제 찾을 수는 없고 네. 여기에서 이제 아이를 맡겨놓고 상담을 97, 8%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아이를 맡기려고 하는데 상담을 하다 보니까 아이를 키울 수 있겠다. 도와준다고도 하시고. 네. 그래서 여기 오면 이제 매뉴얼이 있어요. 네. 이제 오면 잘 왔다 칭찬하고 네. 왜냐하면 천국에서 여기까지 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맞죠. 그 엄마이들의 마음은 이 아이만큼은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 엄마의 마음으로 여기까지 온 거거든. 모성애로. 예. 그러니까 여기에 베이비박스에 맡기신 아이들은 엄마가 버리러 온 게 아니에요. 엄마로 하여금 지켜진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칭찬하는 거예요. 맞네요. 칭찬하고 너로 하여금 이 아이가 지켜졌다. 이 이야기를 자꾸 끌어내는 아픈 마음을 다 떨쳐낼 수 있도록 시간을 같이 가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마음이 좀 이렇게 풀어지기도 하고 엄마가 방이 없어 못 키웁니다. 그러면 방 얻어줘. 뭐가 없습니다. 한 살림 차려주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아이는 침대가 없어요, 소파가 없어요, 이런까지. 네. TV도 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지원을 3년 동안 해요.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데 3년 동안 지원하니까 잘 키워. 좀 크니까 애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3년 동안 지원하면서 이게 이제 똑같은 베이비 캣들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차이가 있잖아요. 신생아하고 3년 컸으면 이제 4살이니까 다 컸잖아. 네. 그럼 큰 거 이제 보내야 돼. 그 아이들 뭐 신발도 보내고 옷도 사줘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 엄마들이 거의 탈선하지 않고 잘 키우는 걸 이렇게 확인을 했어. 그래서 지금 프로테지를 이제 생각하면 한 19%, 20, 많을 때는 아니면 아마 요게 보면은 네. 아마 한 전체적인 건 한 18%? 예,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어떤 게 18%라는 말씀이시죠? 엄마가 다시 데려가서 키우는 거. 예. 다시 데려가는 경우가. 그래서 이제 아이고. 그 엄마들이 지금 잘 키우고 있고 네. 입양 가는 경우는 그것도 한 19% 정도 되는데 네. 입양은 출생신고를 해야 입양을 할 수가 있거든. 근데 이제 이게 출생신고 하기가 이 학생들이나 외도로 태어난 아이들은 출생신고가 힘들어요. 그러면은 그 친구들은 보육원으로 가게 되는 건가요? 그런데 출생신고를 해주면 그리고 우리 출생신고를 또 변호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출생신고를 도와주고 네. 하면 이제 입양 기관에 바로 연락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게 19% 정도 돼요. 아이들은 가정에서 자라야 되잖아. 네. 가정에서 자라야 그래도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고 교육을 받고 또 이 사랑의 매도 맞고 이렇게 하면서 자라야 그래도 사회성이 있고 그렇거든. 이제 어쨌든 가정에서 자라게 하려고 하는 상담이 더 깊어졌어요. 그러면 혹시 이 베이비박스가 사실 사회복지시설이 지금 아닌 걸로 알고 종교재단법인. 그렇죠. 그러면 정부에서 지원이 안 돼요. 전혀. 아이고.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지금까지도 그 많은 이 생명을 살린 데 불구하고 오히려 그 딴소리를 많이 들었죠. 조사한다고 한다 하면서. 그러나 그거는 뭐 해야 될 일이니까 그 사람들은 몰라서 그런 소리 하는 거고 그래서 뭐 개의치 않고 지금 왔었는데 어쨌든 이 아이들 끝까지 그 아버지 노릇을 해야 되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짐이 되긴 해요. 그러면은 혹시 정부 지원이 아니면은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힘드실 것 지금은 같은데. 이제 정말 이건 하나님 아니에요. 네. 나는 이렇게 숫자 개념이 없기 때문에 네. 우리 직원이 30명이에요. 네. 30명인데 24시간 운영하잖아요. 네. 상담도 24시간, 보육도 24시간, 그리고 장애인 공동체도 24시간. 네. 그러니까 24시간 3개대로 돌아가고 또 이제 사무국이 있고 네. 사무국도 이제 그 파트 따라 있고 근데 직원들 월급하고 아이들 돕고 이렇게 지원비. 구제하고 선거하고 이런 부분들이 정부에서는 안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이 약자들을 사랑하는 이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이 일을 지금
여기까지 한 거예요. 종교를 떠나서 정말 많은 분들이 더 오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데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진짜 사랑 있는 나라예요. 와 그분들이 아니었더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지금 이 기사를 읽는 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분 한 분 한 분들이 다 힘을 모아주시고 있는 거 그럼 너무 감사한 진짜 정부까지 도와주면 참 좋을 텐데 그렇죠? 원래 정부가 해죠. 그렇죠 네, 정부의 네. 역할인데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민은 국법에 나와 있어. 국법에 우리나라 국민은 보호자가 없을 경우에는 국가가 보호한다. 나라에서 보호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국민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이 국법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또 아이러니하게 2012년 8월에 입양특례법이 개정이 되면서 네. 베이박스에 더 아이가 많이 들어오게 됐어요. 왜냐하면 사각지대를 만들기 때문에 그 입양특례법을 개정하고 시행을 하면서 사각지대가 생기는데 그러니까 입양특례법을 만들고 난 뒤에 출생신고해야만이 정부에서 보호를 해주는데 네.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회색지대가 생겼어요. 네, 말하시는 근친이나 그러니까 5가지의 그 출생신고를 하면 안 되는 네. 하면 불이익이 오는 네. 또 할 수 없는 네. 이런 지적인 제도적인 행정적인 이게 해도 할 수가 없고 안 하면 또 이렇게 불법이 되고 함정이네요. 완전히 함정이 돼버렸죠. 5가지라고 하셨는데 어떤 경우인가요? 그리고 이제 10대 아이들, 10대 아이들, 건진상환, 근친상간, 그리고 이제 이혼 후에 300일 안에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 그리고 외도, 그리고 이제 그 난민들이나 불법 체류자들 이 아이들은요 세당이 안 돼요. 신고를 하면 오히려 본인한테 아니야. 해가 되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오지 못하는 아이들은 낭태하거나 네. 아니면 아이를 살해해서 파묻거나 아니면 아이를 인신매매해서 팔거나 그 사건들 많이 봤죠. 네. 신문에 굉장히 많죠. 이렇게 아이들이 희생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이비박스 가지고 오는 것은 정말로 엄마로 하여금 지켜진 아이. 최후의 보호의 수단이 거네요. 그래서 이걸 애매한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왜 베이비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을 안 버려도 될 아이들을 버리게 하냐. 6일 조장하냐. 그거 하나씩 이게 대항하는 그 시간에 아이들 하나 한 명 더 안아보고 그렇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은 그 법 제도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회색지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법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이제 법 개정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시스템이 네. 법으로 법제화되면 괜찮아요. 그래서 이 법을 만든 법이 뭐냐면 비밀출산법에 있었어요. 비밀출산법 처음에는. 네. 그래서 거기는 부성애법까지 다 들어갔어요. 아빠도 임신시키놓고 도망가면 지금 끝나잖아. 네. 그때는 우리가 법을 발의할 때는 아빠의 끝까지 추적과 끝까지 아이 양육비를 대지 않으면 안 되게끔 돼 있는 거 부성애법까지 되는데 네. 거기에 빠졌어요. 그게 빠지는데 어쨌든 지금 발의된 법은 뭐냐면 보호출산법. 보호출산법. 보호출산법이 여기서 만들어졌어요. 아. 우리가 만들었어요. 정부에서 만든 게 아니고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게 아니고 여기서 영역을 둬서 만들었어요. 그러면 보호출산법에 대해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보호출산법은 위기 임신 전부터 출산까지 정부에서 전적으로 책임지라. 출산할 수 있도록. 낙태하는 것이 아니고 안전하게 출산까지 정부에서 보호를 해라. 지원해. 그리고 아이들이 태어나면 못 키우면은 입양을 보내든지 아이를 미래를 생각해서 국가에서 전적으로 보호를 하고 엄마가 키우려고 하면 선지원 후행정을 해라. 지금은 선행정 후 지원. 아이를 출산하면 지원을 받으려면 3개월, 2개월 다 신청하고. 그럼 3개월, 2개월 동안 이게 아이를 그냥 굶고 있을 수는 없잖아. 그렇죠. 이게 잘못된 이 자체가. 그래서 선지원 후행정으로 정말 엄마가 아이를 키우지 못한다고 하면 가명 출생 신고를 하자. 가명 출산 신고. 그 엄마의 그 신원이 다 들어있는 네. 이름만 바꾸는 거예요. 이제 주민등록번호든 이런 게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명 출생 신고를 하고 출생 신고된 나이는 보육원으로 가지 않고 입양기관으로. 그래서 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법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기록은 아동권리보장원에 보고가 돼요. 나중에 아이가 커가지고 우리 엄마를 알고 싶다, 아빠를 알고 싶다. 그러면 법원에 신청을 하면 돼요.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정보를 받고 법원에서 엄마와 그 아들을 또 아빠와 아들을 이거 이제 따로따로 상담을 하겠죠. 쌍방으로 물어보고 의사를. 그래서 쌍방이 합의가 되었을 때 만날 수 있도록. 너무 좋은 법이네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조금 궁금한 점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일단 목사님께서 이 베이비박스는 없어져야 되고 이 추적하는 법까지 생기면은 이렇게 버려진 아이들이 되게 줄어들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외에도 이제 사실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아버지가 양육비를 대도 어머니가 이렇게 책임지지 못하는 경우가 좀 많이 발생하잖아요. 다행히도 우리 베이비박스에서 상담을 받고 데려가신 엄마들은 탈선이라든지 뭐 이런 아이들의 뭐 학대라든지 이런 건 없었어요. 그러나 다른 이런 이제 또 신문들을 보면 엄마들이 경제적인 문제, 또 엄마들이 아직까지 치유되지 못한, 마음이 치유되지 못한 그 허탄한 마음을 아직까지 치유되지 않고 가라앉지 않는 엄마들은 그 이제 조금 그 엄마를 보호하는 차원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여기는 아픈 아이가 있으면 격리시키는 방이에요. 왜냐면 다른 아이들한테 병이 전염되지 않도록 격리해서 여기서 보호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아기들이 들어오면 보호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지금 아기가 한 명 있어서 봉사자가 없지만 아기 2명일 때는 봉사자분들, 아기 2명 있을 때 봉사자분 한 분을 구해요. 그래서 봉사자분 아기 같이 돌봐주시고 지금은 저희 선생님이 아기 돌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베이비박스 저 밖에랑 연결된 데인데요. 그 밖에서 문을 열면 소리가 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선생님이 여기서 애보다가 얼른 일로 들어가요. 그래서 아기를 데리고 나오게 되거든요. 아까 저 안에서 보셨죠? 네, 여기 이제 이렇게 하면 저 안에서 소리가 나는 거죠. 어머니 일로 모시고 들어와서요. 여기 앉아요. 그래서 여기 앉으시면 이제 다시 한번 위로해 주시면 위로해드리거든요.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냐고 고생 많으셨다고, 그리고 애기 잘 지켜줘서 감사하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담 들어가요. 네. 칭찬도 해주시고 상담도 해주시고. 네, 상담하고 이제 중간에는 이제 애기에 대한 정보 같은 거, 애기 지원, 정부에서 지원되는 거, 우리가 지원하는 거 이런 정보들도 다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키울 수 없는 엄마들하고 입양을 보낼 수밖에 없는 엄마들은 아기한테 마지막 편지 쓰는 시간을 갖고요. 그러면서 상담을 마치고 이제 엄마가 아기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뭔지 물어보면 이제 엄마들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기를 이제 마지막인 거잖아요. 아기를 위해서 충분히 기도해달라고, 꾸준히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면 그때 또 엄청 울어요. 키우고는 싶은데 상황이 안 되니까 이제 아이를 좀 대신 맡겨주는 그런 장소예요. 그래서 이제 베이비박스가 네, 이런 좋은 일을 하지만은 정부로부터 이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혹시 베이비박스가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그 영아 유기 사건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사랑 공동체라는 곳에서 지난 2009년에 처음 시작했는데, 그럼 혹시 베이비박스가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을까요? 못 받고 있을까요?
앞으로 좀 더 정부에서 네. 지원의 폭을 넓혔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혹시 그 이유가 있을까요? 아기들 보육시설 같은 데서 이제 성장을 하고 한다고 했는데 그 보육시설에서 제대로 이제 정부가 지원이 안 돼가지고 베이비박스가 사라져야 된다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더 이상 아기들을 받지 않겠다가 아니라 이게 이번에 언급된 것처럼 정부가 나서서 케어를 해야 된다. 개인이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답변을 주셨거든요. 안전하게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이죠. 시민들의 정말 개인적인 후원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And the Baby Box is an organization established for the babies, the parents established in 2010, and through that organization about 2,164 아이를 출산한 산모들이 아이를 기를 수 있는 환경이 안 될 때 이제 아이를 맡기는 단체예요. 맡기는 곳이에요. 아기를 키울 수 없는 이제 어린 엄마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또 이런 창구가 있는 것 자체가 어떤 그들에겐 좀 큰 위로가 되지 않을까. 그 다큐멘터리 봤을 때는 그런 그냥 종교 단체 정도가 되게 소소하게 운영을 하는 느낌으로 되게 공동 육아식으로 아이들 키우고 있고 또 오면 막 달려나가고 이런 모습들을 저는 봤었는데 그런 환경 자체를 구성을 해주고 센터를 이제 만들어주고 하라고 하던지 아니면 그런 식의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갑자기 질문을 받아서 별로. 저는 마지막 부분을 아니오 노에다가 체크를 했는데 그 이유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정부의 어떤 이 베이비박스라는 게 이제 아기를 이제 버리는 상황들이 있는데 아이들의 케어와 그리고 그런 어머니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베이비박스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정부의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는 베이비박스가 운영이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긍정적인 의견인데 유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라고 여쭤보셨을 때 근본적으로 네, 문제가 해결이 되기 위해서는 베이비박스가 유지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정부의 어떤 국가적인 책임에 대해서 물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지원을 하고 네, 좀 근본적인 문제를 탐색을 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노를 답을 했습니다. 네. 베이비박스가 이제 운영 유지되어야 된다고 혹시 생각을 하실까요? 저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주제를 가지고 토론도 한 적 있거든요, 수업에서. 네. 혹시 네. 토론은 어떤 쪽으로 찬성하는 쪽으로? 저는 찬성하는 쪽으로 의견을 냈어요. 베이비박스가 없으면 유기될 아이들이 베이비박스로 보호된다는 입장으로 펼쳤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베이비박스 관련돼서 이렇게 설문조사를 진행하셨는데, 근데 이제 베이비박스에 대해서 유지된다고 생각을 하셨잖아요. 근데 일부 사람들은 베이비박스가 오히려 이제 영아로 유기를 조장한다. 네, 이런 식으로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유지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혹시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요? 유기를 조장한다는 의견도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미 유기가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대책이 없으니까 정부 지원을 못 받더라도 어쨌든 후원을 받아서라도 유지가 되면은 지금 상황을 대처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베이비박스가. 네. 그래서 전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정부가 지원을 한다면은 어떤 방향으로 좀 지원이 됐으면 좋을지. 그래서 일단 공간적인 거 개선도 필요한 것 같고요. 유기를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지만 만약에 베이비박스를 운영을 한다면 그 익명으로 하는 것도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베이비박스라 하면은 그냥 엄마가 아기를 놓고 간다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 뒤에 다시 찾아온다거나 그런 게 있는 줄 몰랐단 말이에요. 일단 베이비박스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고 저처럼 그렇게 그냥 유기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서 베이비박스에 관한 시스템 체계 같은 거를 좀 더 알리는 게 뭐 뉴스 이런 방법도 있지만 요즘은 좀 젊은 나이에 경제적 여건이 안 돼서 베이비박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서 그럼 좀 젊은 층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연취현 변호사라고 하고요. 또 몇 년 전부터 베이비박스에 관련된 법률 사건들을 진행하기도 하고 또 자문을 맡아서 법률 문제들을 같이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베이비박스 영아유기 재판 관련해서 최초로 이제 무죄를 승소하신 거잖아요. 이 사건이 다른 사건들이랑 좀 차이가 있었나요? 꼭 중요하게 다른 차이점이 있다면 이 엄마는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맡길 때 가셔서 본인의 상황과 아이를 키우기 어려워서 내 아이를 잘 돌봐줄 수 있는 곳으로 보내줬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하셨어요. 그래서 그 상담 기록이 베이비박스에 남아 있었고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변론을 할 때 이 엄마는 아기를 그냥 보호 없는 곳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게 유기거든요, 법적으로. 네. 그게 아니라 보호를 다른 곳에 의탁하기 위해서 베이비박스에 간 거다. 그 의사를 분명히 알아달라라고 요청드렸고 판사님께서 그 이제 상담 기록이나 이런 거 보시고 유기는 아니다라고 판단해 주신 겁니다. 지금 딱 이렇게 이야기만 들어도 너무 통쾌하고 참 유기하려고 그러면 유기할 데가 얼마나 많은데 이 세상에. 근데 베이비박스까지 꾸역꾸역 가서 아기를 놓고 상담을 한다는 게 참 그걸 유기로 생각한다는 게 거기가 또 이렇게 언덕백이 있잖아요. 맞아요. 아기를 막 낳은 엄마들이 가기에는 일부러 찾아서 목적지를 정해서 가지 않으면 그리고 대부분의 엄마들이 택시 타고 울면서 가잖아요. 그걸 생각하면은 일반 유기와는 다르다는 점을 좀 강조를 하고 싶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많은 분들이 좀 또 여론도 형성되었어요. 사실 아시다시피 아무 곳에나 유기하는 엄마들과 분명한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있고 국민들의 공감대가 좀 판결의 선행 원인이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상담을 받으시고 분명하게 의사를 표시하신 경우에는 이제 유기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는데 이제 문제는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놓기만 하고 상담을 안 받고 오신 분들 그러면 몇 초간이라도 아이가 보호 없는 곳에 이제 혼자 있는 상태가 되잖아요. 혹시라도 베이비박스 측에서 벨이 고장났다거나 운영상에 착오가 있어서 아이를 못 찾으러 가면 아이가 잘못될 수도 있는 위험이 있다라는 점에서 꼭 상담을 받으셔야 안전한 곳으로 아이를 보냈다라고 인정이 되고 있는 점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사실 작년쯤이었죠. 출생신고 의무 내용이 담긴 입양특례법 개정하면서 영아유기가 좀 늘어났다 이런 여론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정부는 이 개정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뭘 보고 그런 답변을 하셨는지 저는 여쭤보고 싶은데요. 엄마들을 만나보세요. 네. 엄마들을 만나보시면 내가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을 밝히기가 두려웠다. 입양은 혹시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러면 입양을 하려면 출생신고를 해야만 한다고 해서 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거든요. 그게 팩트인데 뭘 보고 아니라고 말씀하시는지 좀 그 근거를 보고 답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근거를 보지 못했습니다. 입양 가려면 출생신고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이게 사실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좀 필요할까요? 사실 지금 최근에 보호출산제와 맞물려 가지고 이 제도가 좀 더 보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이들이 최대한 출생신고가 없는 상태가 방지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인식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출생신고를 빠르게 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또 정부나 지자체도 이 절차를 빨리 했다가 생길 수 있는 빠뜨릴 수 있는 거 이런 걸 좀 고민하는 게 아닐까. 그 보호출산제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보호출산제는 뭐 이제 베이비박스에밖에 올 수 없는 엄마들, 출산 기록을 남기기 원치 않는 엄마들이 미리 친권과 양육권을 수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아이를 지자체에서 출생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 신청을 하셔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네, 7월 달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사실 우려와 기대를 반반씩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그 법 알아보니까 나중에
상호 간에 자식과 그 어머니가 서로 원하면은 나중에 알아볼 수도 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예, 맞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그냥 엄마가 포기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관리하는 만큼 엄마의 기록을 남기고 비밀에 붙여서 남기고 아이가 뭐 질병이 있어서 꼭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아이가 원하는 경우 그때 또 산모도 원하는 경우에는 서로의 정보를 공유해가지고 만날 수 있게 해주는 내용도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좀 알려져 있지 않아가지고 부모를 모르고 자랄 수밖에 없도록 아이를 만드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제가 다른 언론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일단 태어나야 권리가 있습니다. 일단 살려주시고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의 권리를 더 깊이 더 넓게 보장할 방법을 같이 찾아보자고요. 그래도 이 보호부 출산제가 정말 좋은 법 같은 게 외국의 베이비박스들은 추적이 안 되는 곳들도 많잖아요. 근데 엄마가 이렇게 출생신고를 익명으로 남기고 이게 좀 도입이 되면 그래도 유기라는 말은 더 줄어들겠네요, 사실. 보호출산법을 제정하는 주체들끼리 우리끼리 하는 얘기는 사실 보호출산법이 엄청 활성화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를 다 알고 안정적인 가정에서 태어나는 아기가 많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못한 아기들 아까 법에도 부작용이나 우려점 말씀드렸듯이 입양특례법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요새 좀 아기를 안 낳고 싶어하는 문화 뭐 이런 문화를 통해서 가장 보호해야 될 태아가 보호받을 제도가 전혀 없다. 마지막 노선으로 만들어 놓은 보호제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장려하는 장려책이 아니라 정말 피치 못할 때 벼랑 끝에서 매달릴 수 있는 이런 법인데 이거를 왜곡해버리니까. 베이비박스도 사실 같은 논란에 있었죠. 뭐 영아 유기를 조장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미등록 아기 전수조사 때 그 오명이 저는 벗겨졌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베이비박스로 들어온 아기들은 정말 안전하게 보호된 반면 다 살아있고 어디가 있는지 조사가 가능하고 추적이 가능한 상태가 되어 있는데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면 전수조사의 경우에 전 예전부터 생각했거든요. 우리 아이들 데리고 병원 갈 때 이렇게 출생할 때부터 예방접종도 다 맞고 백신이 다 나가는데 그러면은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이 생각했었는데 왜 이걸 조사를 안 하지? 이 생각했었거든요. 그게 물론 지금 이제 출생이 오래된 엄마들한테 미쳐가지고 간접적인 영향이 가고 있긴 한데 이 기회를 들어서 출생 아이들 자체에 대한 보호의 문제로 좀 시국이 전환되는 것 같아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저희가 시민들에게 거리에서 이렇게 투표를 받아봤을 때 베이비박스가 지자체나 국가 정부에 의해 운영된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베이비박스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국가가 지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거의 없었는데 사실은 개인이 운영을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 보호출산법이야말로 정말 국가가 나서서 아기들을 보호하는 법이니까 정말 널리 알려줘야 되겠네요. 베이비박스 시설이 근데 좀 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정부의 지원도 못 받고 있고 못 받는 이유가 결국 미인가 시설이어서잖아요. 왜 미인가 시설로 둘까가 좀 궁금한데 혹시 법조인의 시선으로 보셨을 때 저는 많은 노력이 시도되고 있지만 베이비박스를 합법화하는 것이 그 형태 그대로 합법화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혹시?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은 엄마들은 이제 본인의 신원을 밝히지 아니한 채로 아이를 남겨두고 싶어 하는 반면 국가기관이라면 더 많은 정보를 남겨두어야 책임 소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난제에 가깝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저출생 문제 해결해야 된다는 게 정말 폭발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년에는 예상 출산율이 합계 출산율이 0.65명 올해보다 더 떨어지는 걸로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이 베이비박스에 오게 된 아이들을 정부가 담당하는 게 그래도 좀 저출산 문제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한 해 낙태로 죽어가는 아이들의 숫자가 출산율보다
많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가 없기 때문에 뭐 정확한 비교는 아니겠지만 카더라식으로 카더라 왜냐하면 통신. 각 병원에서의 수치, 의사들의 경험에 따른 수치 또는 일부 국민들을 샘플 조사했을 때 낙태 경험 수치 이런 것을 통해서 산출해 보면 이제 출산율이 너무 낮아져가지고 실제로 낙태의 숫자가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한 명의 아기라도 좀 보호가 더 필요하고 어떻게든 보호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그리고 낙태를 하지 않고 아기가 살 수 있는 루트를 열어주는 것은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안정적인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높여주길 그래서 인구수가 안정화되기를 기대하고 있고 보호출산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능법이 아닙니다. 베이비박스를 통해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지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이고요. 다만 생명을 존중하고 나는 그럴 수 없었지만 이 생명만을 지키고자 하는 그 가장 소중한 씨앗과 같은 그 마음을 지키는 데는 그래서 생명을 소중히 하는 문화를 계속 지켜나가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베이비박스 관련해서 산모와 아이에 대해서 아이를 버리러 온 사람 또는 버려진 아이 이런 시선도 있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무리 우리 사회에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용성이 높아졌어도 이혼하는 가정에 대해서 아직까지 마음 편하게 얘기할 수 없는 건 사실이에요. 맞아요.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베이비박스를 통해서 살려진 아이들, 살아남게 된 아이들의 상처를 우리가 덮어줄 수는 없습니다. 맞죠. 저는 먼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부터 시각을 바꿔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보다 더 힘들었겠구나라는 시선으로 바라봐 주셔야지 그런 시선이 존재해라는 것 때문에 그 아이는 살 가치가 없어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면은 그건 아니잖아요. 저는 사실은 많은 가정이 이혼을 안 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혼 가정을 바라보는 시각을 왜곡하는 것은 잘못된 것인 것처럼 베이비박스를 통해서 혹은 보호출산법도 마찬가지인데 부모님의 양육을 받지 못하게 돼서 자라난 아이들이 힘들 거니까 그 아이들은 보호되는 것이 더 고통이야 라는 걸 전제로 생존권 자체를 박탈하는 거 저는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취재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투데이 코리아 독자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 반갑고 감사했습니다. 베이비박스에 대해서 혹시라도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 있다면 혹시 제 인터뷰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긍정적이고 따뜻한 시각으로 좀 바라봐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의 가장 약자분들이기 때문에 어리고 힘없는 우리 아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여기 이 뉴스를 보시는 독자분들 모두 다 같이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